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하윤이고 올해 15살입니다. 지금은 호주 멜버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 적응해가면서 그리고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특별할 것 없었어요. 서울 강북구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평범한 중학생으로 지냈어요. 학교 끝나면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 먹고 문제집 푸는 게 일상이었죠. 친구들은 제가 문제 푸는 기계 같다고 말했지만 저에겐 그 시간들이 오히려 편했어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머릿속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저한테는 익숙했거든요. 그런 제가 갑자기 호주로 오게 된 건 아빠의 결정 때문이었어요. 여기선 너희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하윤이, 넌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사실 저는 반대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 속에서 무언의 결정을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하나의 공식을 끝내기도 전에 시험지를 바꿔야 하는 수험생처럼 갑작스럽게 인생의 무대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후 미스터 로즈 선생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학교 수학팀에 추천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교내팀에 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역 청소년 수학 경시대회 예선에 나가는 대표가 된다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대회는 멜버른 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수학 실력을 겨루는 꽤 큰 행사였어요. 선생님은 저를 신뢰했지만 저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아직 이곳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였고 그런 제가 대회에 나가서 뭔가를 대표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미 저를 좋지 않게 보던 아이들의 시선이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클럽 리더인 이선 블레이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는 목소리도 크고 카리스마도 있는 학생이었어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친구도 많았죠. 그는 수학보다 창의성과 감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매일같이 강조하는 아이였어요. 우리는 예술학교지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가 아니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제 존재가 방해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터 로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하윤, 혹시 내 수학적 아이디어를 예술 프로젝트로 확장해 볼 생각은 없니? 예술 프로젝트요? 그래. 내가 수학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창의성을 아이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령, 음악과 수학을 융합한 프로젝트 같은 건 어때? 처음엔 도저히 감이 안 잡혔어요. 수학은 규칙과 논리의 세계였고, 음악은 감정과 표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둘을 어떻게 합쳐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하윤, 너의 수학은 창의적이야. 그걸 보여줘야 해. 이후 저는 음악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러 누엔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베트남계 예술 영재였던 자라는 처음엔 저를 경계했어요. 내가 수학으로 무슨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라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프랙탈 리듬 프로젝트라는 걸 기획했어요. 수학의 반복 구조인 프랙탈 패턴을 기반으로 음악의 리듬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점점 프로젝트의 구조가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러는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학이 아니야. 하나의 예술이야. 하윤, 너 이거 꼭 발표해야 해. 저는 긴장되었지만 처음으로 뭔가를 함께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감정 그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 직전 이선이 저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실수로 덮어 쓰는 바람에 중요한 시각 자료가 사라졌어요. 그는 실수였다고 했지만 그 표정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발표는 엉망이 되었고 음악과 수학의 융합이라는 시도는 비웃음 속에 묻힐 위기에 놓였어요. 하지만 그때 자라가 말했어요. 하윤, 그냥 우리 보여주자. 수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자라는 프랙탈 구조의 리듬을 손으로 연주했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수학 공식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말없이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교실은 조용해졌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바로 표현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수학은 정말 예술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발표가 끝나자마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학생자치회 측에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학술성과 예술성의 불균형을 이유로 비공식 전시로 분류한다는 공지를 낸 거예요. 공식적인 전시나 대회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죠. 순간 저는 무너질 뻔했어요.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그때 미스터 로즈가 말씀하셨어요. 하윤, 내가 만든 건 점수로 환산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사고를 바꿨어. 그건 시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일이야. 저는 그날 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또 메일을 보냈어요. 할머니, 아무도 우리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안 봐줘요. 그럼에도 계속해야 할까요? 그 다음날 도착한 할머니의 답장은 이랬어요. 하윤아, 정답은 하나지만 풀이 방법은 셀 수 없어. 너는 정답이 아니라 새로운 풀이를 만들어가고 있단다. 멜버른은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공기가 맑고 하늘이 유난히 넓었죠. 하지만 그 넓은 하늘 아래에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전학 간 학교는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였어요. 교복도 없고 교실도 정해진 자리가 없었어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토론하고 댄스를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중에서 유독 낯선 존재가 저였어요. 조용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노트북이나 문제집만 들여다보는 아이. 영어는 그럭저럭 알아들을 수는 있었지만 말하는 건 여전히 서툴렀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었고 쉬는 시간에 누군가 말을 걸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죠.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수학이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기호와 숫자는 같았거든요. 문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었고 머릿속에서 공식을 조합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인 미스터 로즈가 다가왔어요. 하윤, 혹시 수학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그는 제가 평소에 문제를 푸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교 수학 경시대회 대표 선발 시험에 참가해보지 않겠냐고 권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그 시험은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였고 저는 아직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전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할머니, 저 대회 나가볼까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요? 며칠 뒤 도착한 할머니의 답장은 짧았어요. 하윤아, 수학은 말이 아니라 증명이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니.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수학은 내 언어니까. 내 마음을 말로 설명하진 못해도 문제를 풀면 마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시험날 교실 안은 조용했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언어는 달라도 수학은 그대로였거든요. 모든 문제를 차례로 풀고 마지막 한 문제 앞에서 멈췄을 때, 아, 이건 다들 못 풀었겠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문제는 고등학교 심화 수학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공간 벡터와 미분 개념을 조합해 식을 만들고 그 식을 단순화해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답을 적고 펜을 내려놨을 땐 묘한 희열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미스터 로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문제지를 꺼내 들고 말했어요. 이 문제 다른 학생들은 손도 못 댔어. 근데 너는 완벽했어. 그 순간 어쩌면 제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이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걔 무섭지 않아? 맨날 수학만 해. 기계 같아. 감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학만 잘하면 뭐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수학은 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였고 그 언어로 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요. 수학과 음악을 융합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엔 그저 저와 제러가 만든 작은 실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과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협업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경험을 했어요. 혼자가 아닌 느낌. 그것만으로도 저는 무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 이후 예상하지 못한 파장이 생겼어요. 학생 자치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이랬어요.
본 프로젝트는 학술성과 예술성 사이의 기준이 모호하며 교내 예술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전시회 참여는 가능하나 공적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저희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당연히 실망스러웠어요. 제러도 한참 동안 말을 잃었죠. 그녀는 원래 경쟁에 큰 관심이 없던 아이였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정말 마음을 쏟았거든요. 저는 그날 다시 마음의 문을 닫고 말았어요. 결국 나는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곳에서 겉도는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농담과 유머 코드까지 모두 낯설었어요. 이곳 아이들은 모여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늘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그걸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그 거리감이 점점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류 주간이라는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 의상, 예술품 등을 나누는 자리였죠. 처음엔 그 행사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스터 로즈 선생님과 제러의 권유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부스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기꺼이 김밥을 말아주셨고 할머니는 예전에 제게 가르쳐 주셨던 한지, 공예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지로 만든 전통 문양과 패턴을 전시하기로 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 속에 숨겨진 대칭성과 수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작은 패널도 함께 준비했죠. 그건 어쩌면 제 방식의 작은 저항이었어요. 예술은 감정만이 아니라 구조도 될 수 있어요. 행사 당일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 부스를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전통 문양 속의 반복 패턴을 신기해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러는 유난히 집중해서 봐줬어요. 이거 완전 프랙탈이잖아. 하윤, 이거 너답다. 구조 안에 감정을 담은 거. 이게 진짜 예술이야.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가 제 표현을 이해해준 것 같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옆 부스에서 들려온 이선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꿨어요. 한국? 되게 보수적이잖아. 특히 여자한테 더. 여긴 그런 문화 별로 안 좋아해.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단순한 의견일 수는 있었지만 너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 말은 단지 한국을 향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평가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렸고 저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감정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그래, 나는 한국에서 왔어.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인 서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난 틀린 건가? 그때 제러가 나섰어요. 정말 단호하게 마치 제 자존심을 지켜주듯 말했어요. 이선, 그건 편견이야. 모든 문화는 각자의 배경과 철학이 있어. 하윤은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 하윤이야. 수학과 예술을 연결하고 감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멋진 사람이야. 그 말에 이선은 당황한 듯 말이 없었고 분위기는 조용히 정리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또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정확히 이렇게 썼어요. 할머니, 오늘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냥 한국에서 온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일 뿐인데 이곳에서는 그조차 설명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누군가가 저를 이해해줬어요. 그거 하나로 조금은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도착한 할머니의 메일은 짧고 단단했어요. 하윤아,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언어가 있단다. 내 언어는 수학이고 그것을 통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이야. 오해는 언젠가 이해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멈추지 마. 표현을 계속해. 그 메일을 읽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한국인이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달라서 새로운 거였을 뿐이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방인이 아닌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풀어내는 해석자. 저는 그렇게 다시 문제집을 펼쳤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이민자, 이방인, 외국인 그렇게 불리는 것들이 처음에는 참 무섭고 아프고 부끄러웠어요. 낯선 도시 멜버른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는 스스로가 너무 작고 흐릿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단어들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그 모든 단어들이 저의 일부였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진짜 나로 성장했으니까요. 제러와 함께했던 프랙탈 리듬 프로젝트는 결국 학교의 공식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엔 가장 오랫동안 남았던 작품이 되었어요. 우리가 만든 리듬은 계속 학교 방송에 사용되었고 편을 분석하는 워크숍은 수학 동아리에서 자주 응용되었죠.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윤, 저번 그 구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 수학 문제로 뮤직비디오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그때 발표 감동이었어. 나도 수학 다시 해보고 싶더라. 이런 말들이 저에겐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문제를 풀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공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선 역시 변했어요. 그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윤, 다음 학기 학교 축제에서 수학 기반 인터랙티브 전시관 만들어 볼래? 내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수학을 해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 같은 사람이 제 존재를 부정하는 말로 저를 울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좋아. 대신 이번엔 내가 기획자야.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했고 당당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수학은 여전히 제게 있어 가장 편한 언어지만 이젠 수학이 아니어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학은 도망칠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조용히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손으로 직접 써본 편지는 오랜만이었고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적었어요. 할머니, 이곳에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하면 외로워지고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는 거요. 그리고 제가 가진 언어가 수학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 이제야 정말 이해돼요. 수학은 마음을 증명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그 말이요. 이제 저는 어디에 있어도 수학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고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문제풀이자예요. 며칠 후 할머니께 답장이 도착했어요. 예전처럼 이메일이 아니라 손글씨로 적은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희미한 한지 위에 또박또박 적힌 그 글씨는 제 마음을 꽉 채워주었어요. 하윤아, 넌 이제 수학 문제만 잘 푸는 아이가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도 읽고 다가가는 법도 배웠으니 말이야.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하윤아, 너는 너만의 공식을 만들고 있단다. 그게 바로 너의 삶의 풀이야. 그 글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너무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낯선 별들이 떠있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나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이 이야기를 제보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단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틀렸다고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나요? 세상과 어긋난다고 느껴졌던 기억, 외로움에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던 그 시간. 그걸 겪은 사람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세상을 풀이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방식은 틀림이 아니라 새로움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움은 누군가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 소녀였고 낯선 땅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수학 문제를 풀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수학을 좋아하고 문제를 풀고 공식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사람들과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에요. 이상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 소녀 강하윤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윤이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름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만의 풀이 방식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또 다른 공식이 되어줄 거예요. 하윤이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만의 이야기 공식.